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 만들고 솔트염을 만들죠. 염기의 양이온과 산의 음이온을 만들면 이제 솔트염이 됐습니다. 이때 중화열이 발생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정량의 염산에다가 수산 나트륨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온 개수의 변화 추이를 한번 그려보자라고 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이온 개수의 변화 추이를 그림에 있어서 일정한 개수가 유지되네요. CL 마이너스 구경합니다. 일정하게 집어됩니다. NA 플러스 이 둘은 이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 되겠고 이 구경꾼 이온은 솔트염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 구경꾼 이온들은 그냥 그대로 뒤에 AQ 적는 거는 수용액에 반응하지 않는데요. 가끔 문제가 들어온 놈들은 이게 앙금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2012년까지는 꽤 다양한 고등학교 문제 및 수능 문제에서 앙금까지도 다루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다루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혹시 또 모르죠. 중학교 때요. 앙금이 잘 만들지는 또는 잘 만들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소개받았을 텐데요. 일단 앙금이 안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구경한 놈들이 있었으면 알짜 이온도 있었을 거였잖아. 그래서 수소 이온은 처음에 실마스만큼 있었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안 보여 하는 실 H 플러스 알짜 이온을 그렸습니다. 수소 아니면 바닥 치다가 중화 끝난 뒤에 이제 올라오는 OH 마이너스 이렇게 그렸죠. 자, 그때 우리는 이게 중화 적정이었거든요. 중화 적정에서 관심 있는 것은 어디가 중화 포인트입니까?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생성되는 물 분자의 개수는 어때요? 라고 했다면 물 분자의 개수 많아지다가 이후에 더 이상 생성되지 않잖아 하겠습니다. 물 분자가 많이 생성되는 것은 중화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액의 온도는 올라가다가 맥스 찍고 이후에 내려오는 그림이 된다 했습니다. 반면 수용액의 총 이온수 여기서 말하는 총 이온수는 꼭 양이온, 음이온 합이 필요하진 않아요. 양이온 총합, 음이온 총합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이온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이후에 이런 올라가는 그림이 그립니다. 우리가 산도 염기도 기본적으로 AQ 수용액에 특히 아리우스의 정의에 의하면 물에 녹아서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되다 보니까 전해질이에요. 강산 강력이 모두 다 강한 전해질입니다. 그렇다면 이온수가 일정한데 수소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전체 부피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체 이온의 농도가 줄어듭니다. 또한 수소이온이라든지 수산화이온처럼 사이즈가 작은 이온들은 빨리빨리 움직여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은 전기전도가 좋은데요. 그래서 전기전도가 오히려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강산과 강력이 조합해서 전기전도도 그래서 온도의 맥시멈점을 잡아야 중화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 전기전도도의 미니멈점을 잡아야 중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 물론 지시학의 변색 범위라든지 또는 pH가 7이 되는 지점을 잡아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화 적정에서 중화 포인트를 찾아내라 하는 부분이 있었겠고요. 그리고 양적 관계 문제할 때 소개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액성이 산성이었으면 총 이온수에 대한 CL- 수의 비율은 2분의 1이었습니다. 염기성 넘어갔잖아. 염기성 넘어가면 총 이온수에 대한 Na 플러스의 비율이 역시 2분의 1. 요 얘기를 소개했었습니다. 이게 산이 중화반의 양적 관계에서 중화 적정의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 1학년 통합과학에서 가르치는 수준에서 또 다른 중화 적정의 예는 뭐 있습니까? 하는데요. 서로 다른 부피비로 혼합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시험 잘 나오고요. 여러분 중화 적정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 3개 정도 그렇게 더 나눠드렸는데 이 문제도 같이 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HCl 염산의 양과 NaOH 수산나트륨 양을 보는데요. 염산의 양이 0, 10, 20, 30, 40, 50, 60
수화투름은 60, 50, 40, 30, 20, 10, 0. 그래서 다른 부피로 혼합하되 혼합 용액의 총 부피합은 60씩으로 똑같은 문제를 주는 게 고1까지예요. 그럼 고2 또는 그 이상에서는 서로 다른 부피로 혼합했는데 혼합한 용액 부피가 이쪽은 60이었는데요. 또 다른 쪽은 합해서 80이 된다든지 서로 혼합액의 총 부피가 서로 다른 문제를 줍니다. 당연히 세 번째가 훨씬 더 귀찮고 복잡한 부분이 되겠죠. 일단은 요거까지만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실험 1을 준비해봤습니다. 실험 1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요렇게 서로 다른 부피를 섞었는데 혼합액의 온도를 봤더니 혼합 온도가 요런 그림이 나와요. 여기서 20도씨에서 26도까지 올라갔잖아 하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럼 실험 1은 어떻게 사용된 겁니까? 그랬을 때 20도 이건 중화가 일어날 리가 없죠. 왜? 염산이 일체로 했잖아요. 마찬가지겠네요. 수화투 일체로니까 여기는 중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혼합력의 첫 스타트 온도는 몇 도였다? 20도였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열량 Q는 했는데 열량 Q는 MC 델타 T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이때 질량 M은 용액의 부피가 60으로 똑같고 밀도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질량은 결국엔 부피 합이 같기 때문에 질량도 같습니다. 비열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화열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온도가 많이 올라갔거든 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최고 온도가 올라갔던 여기를 우리는 중화 포인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화 포인트 실험 1의 중화 포인트는 염산은 30ml 넣었을 때 온도가 6도 올라갔잖아요. 6개의 H 플러스와 30ml당 6개의 OH 마이너스 들어오는 이게 실험 1의 조건이구나 라고 세팅할 수 있습니다. 맞겠어요? 그러면 그보다 이쪽 라인은 어떻습니까? 근데 수학이 맞네요. 이쪽 라인은 염기성 라인이에요. 페노프탈린 넣으면 블루색이 되는 라인이에요. 이쪽 라인은 어떤 라인입니까? 하면 염산이 많습니다. 이쪽은 산성 라인입니다. 금속 마그네슘 60으로는 수소기적 피어오는 그런 과정의 용액이 되겠다고요. 물론 pH가 제일 낮은 산성이 제일 강한 용액은 당연히 이쪽 용액이 되겠죠. pH가 제일 높은 염색이 제일 강한 놈은 여기 용액이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실험 1 하나만 놓고 딱 시험 문제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다고요. 뭡니까 하면 두 번째는 실험 2를 사용했는데 이 그림 위에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실험 2라인을 봤습니다. 그럼 실험 2라인은 여기가 즉 40에 20 나오면서 중화가 완료됐잖아 라고 생각될 수 있겠고 이쪽 라인 온도를 보니까 24까지 올라갔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실험 2에 사용된 놈은 HCl 염산 얼마 넣었습니까? 하면 20ml 넣었습니다. 이때 온도가 20에서 24까지 4도 올라갔으니까 4개 H 플러스가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반면 염기는 40ml 넣었거든. 그리고 중화가 완료됐다고요? 4개의 OH 마이너스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1과 실험 2에 사용된 염산의 농도를 보니까 30ml 6개, 20ml 4개 이 둘의 농도는 어때요? 같아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화나트륨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30ml에 6개, 40ml 4개예요. 40ml면 8개 오는 것이었는데 반절, 즉 사용된 수화나트륨의 농도는 실험 1에 사용된 것보다 실험 2가 반절의 농도다, 절반의 농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 뒤에 실험 1의 A 포인트와 이래서 실험 2의 B 포인트를 섞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의 질문이 확정됩니다. 아마 고1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학교 레벨이 높아질수록 요 정도까지는 물어줄 겁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세 번째 서로 다른 혼합비로 섞었는데 첫 번째는 이건 부화적경이에요. 서로 다른 혼합비로 했는데 혼합력의 부피가 서로 다른 실험 1, 2, 3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서로 다른 혼합비가 부피가 서로 같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실험 1의 A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실험 1의 A 포인트는 염산을 40ml 넣었습니다.
염산이 40ml 넣은 것은 8개 H 플러스 오는 거죠. 30ml 6개 들어왔으니까요. 그럼 OH만 있으면 몇 개 들어왔을까요? 20ml 넣었잖아. 30ml 6개, 20ml면 4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죠. 실험 2의 B를 잡았습니다. 염산 10ml 넣었어요. 어차피 20ml에 4개, 10ml면 2개의 H 플러스가 들어오겠죠. 40ml 4개라고요? 50ml라면 5개의 OH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AB 혼합 용액을 본다면은 수소이온이 10개, 수산이온이 9개. 미묘하지만 H 플러스가 좀 더 많았군요. 산성 용액이 되겠어요. 페노프탈레인 넣으면 무색이 되겠고요. BTB 넣었으면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pH 미터 일치가 넣었다면 pH가 7보다 작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실험 1 용액과 실험 2 용액이 한 그래프 위에 그려졌다면 온도의 증가량을 통해서 온도가 6도 올라갔다, 최고 온도가 6도 올라갔다, 6개 H 플러스, 6개 OH 마이너스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 거라고요. 만약 이게 8도 올라갔다, 그럼 8개 H 플러스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 그렇게 한 뒤에 실험 1의 A점, 실험 2의 B점 이게 과연 몇 대 몇의 이온계수 B인지 찾아내는 이런 문제가 일반계 고등학교 및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1학년에서 줄 수 있는 아마 최고 난도 문제가 될 겁니다. 웬만한 대부분은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실험 1처럼 산과 염기 농도가 서로 같아서 딱 반씩 넣었을 때 중화가 완료되는 이런 문제가 여러분 책에 있는 뭐 그런 서로 다른 화학 비비로 섞었을 때 요 얘기가 나오게 되겠는데 확장 더 하자는 거야. 알겠어? 이거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야. 중화 측정하는 뭐 여러 과정에서 훨씬 더 복잡 세밀한 부분은 아마 수능 및 모의고사 영역으로 넘겨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O2 문제라든지 그리고 내가 추가로 더 나눠줬던 여러 프린트 고1 수준 문제에서는 요거라든지 이놈까지 다뤄주고 있습니다. 화원 문제를 화원에서의 이제 산염기에 대해서 소개가 좀 된 프린트도 주었을 텐데요. 그때 너무 어려운 양측공유 문제는 뭐 굳이 당장에 하지 않아도 좋겠고요. 혹시 학교에서 정말로 미치쳐가고 양적 관계 문제를 훨씬 더 세밀하게 가르치겠고 뭐 글이 나온다면 그 프린트 나중에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오늘 수업 후반부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산염기 문제 풀으라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도 한 사기 더 나갈게요. 이제는 지질시대라는 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지질시대뿐만 아니라 뭐로 나왔습니까 하면 생물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되겠어요? 지질시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지구의 역사가 땅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를 지질시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예전에는 지구의 역사 46억 년에서 인류가 기록을 한 게 얼마 됩니까 하면 약 1만 년 정도 1만 년 시절부터는 인류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뭐 상형 문자가 됐던 서령 문자가 됐던 뭐 쇠계 문자가 됐던 아니면 직접 그림을 그리든 간에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역사 시대라는 이름으로, 그럼 그 앞에가 전부가 이제 지질 시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하면 요즘은 전부 다 지질 시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해했어? 그럼 이런 지질 시대는 어떻게 이거를 구분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과학은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는 이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하나 이것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잘라놓는 것도 과학의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의 공부 방법 중에 말입니다.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생물계의 큰 변혁과 플러스 지각의 대변동, 특히 대규모 부정합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많이 공부해봤던 겁니다. 46억 년 전에서 시작해서 5억 4천만 년 전까지를 캄브리아 시대라는 이름을 씁니다. 5억 4천만에서 2억 5천만 년 전까지 여기를 고생대라 불렀고요. 6,500만 년 전까지 중생대, 이후부터 신생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고생, 중생, 신생, 생물계의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생물계의 큰 변화는 결국엔 대멸종, 기존에 있던 놈들이 갑자기 확 사라진다든지 또는 새로운 생물종의 탄생, 이런 것들로 생물계의 큰 변화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생물들이 나 언제 다 죽었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이런 생물들의 큰 변화는 그것은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화석 중에서 표준 화석이라 불려주는 화석이 있습니다. 표준 화석은 특정한 짧은 시대를 살아가고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살았던 그런 놈들을 표준 화석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X축 시간과 Y축 살아왔던 넓이, 공간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서 살았던 이런 놈들을 우리가 표준 화석으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살았는데 특정한 지역에만 살고 있었어요 하는 화석도 있겠는데요. 이런 것을 시상화석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 시상은 그 생물이 살았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고사리라는 놈은 고생대에 나왔습니다. 고사리라는 놈은. 근데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사리 화석을 발견했다 해서 이게 고생대 고사리인지 중생대 고사리인지 신생대 고사리인지 아니면 어제 만든 고사리 화석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 시상화석은 그 당시의 환경에 대한 영향. 지금의 고사리가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 살았으니까 이 화석이 만들어질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 고사리에 살았다 따뜻하고 습한 지역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다는 거죠. 산호란 놈들이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살아요. 찬바다에 잘 안 살아요. 물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해에서도 살아가는 산호를 발견한 적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호 초하니까 풀초자를 쓰긴 하는데요. 산호는 동물계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고생계의 산호들이 나왔는데요. 역시 이 산호 화석이 발견된 이 당시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겠구나. 찬 한랭한 바다는 아니었겠구나.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게 시상 화석입니다. 반면 표준 화석은 시대를 알려주죠. 그래서 짧은 시대를 살다가 간 놈들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생대의 표준 화석하면 삼엽충을 줄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삼엽충이요, 고생대 초기 삼엽충과 고생대 중기 또는 후기로 갈 삼엽충이 똑같지는 않아요. 즉 삼엽충을 크게 한 덩어리 묶어서 그런데 훨씬 더 외골격이 복잡해지는 그런 단계로 간다든지 해서
그 3류충을 보고도 시대를 또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중생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표준화석으로 공룡이라든지 그리고 암모나이트가 있습니다. 이 암모나이트도 중생대의 중에 나왔던 놈과 말기에 나온 놈이 좀 달라요. 좀 더 생존 유리한 방향으로 몸이 진화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계 표준화석으로 화폐석이라든지 맘모스, 매머드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는요 워낙에 오랫동안 지각 변동을 받았고 그리고 뭐 딱딱한 껍데기라든지 뼈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때의 표준화석이 할 만한 것들은 극히 드문데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화석들이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호주의 에디아카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화석들이에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하는데요. 이 성캄브리아 시대 최초의 생명이 37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광합성 놈들이 뭐 한 35억 년에서 30억 년 사이에 만들어졌고 산소가 22억 년 정도 전에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하고 오존층이 대략 2천만 년, 5억 년 전에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최초 육상 생물이 올라간 게 한 5억 년 정도 이런 식의 지구 역사를 얘기하는 과정인데 이 성캄브리아는 대부분 생물들이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못했어요. 사이즈가 작은 놈들이에요. 심지어 스토마톨라이트라고 불러준 놈들은 하나의 큰 돌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사이노박테리아가 막 쌓이고 그 사이에 모래들 같은 것들을 끼고 또 이렇게 한층 자라고 한층 자라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종이 그렇게 크지 못해요. 에디아카르 동물군들은 사이즈 보면 한 이 정도, 한 미터급 정도로 동물군들이 나옵니다. 다만 몸의 구조가 복잡하진 않아요. 아주 단순한 근데 사이즈가 큰 동물군들이 에디아카르 동물군들이 동물인데 성캄브리아의 또 대표적인 표준화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스토마톨라이트는 꼭 성캄브리아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도 호주 인근의 따뜻한 연안바다에서 스토마톨라이트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성캄브리아 때를 표준한다라고 보이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토마톨라이트를 대놓고 표준화석을 어느 시대라고 대놓고 하는 문제라면 어쩔 수 없이 성캄브리아를 찍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시간스 스토마톨라이트는 시상화석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어쨌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석들을 통해서 시대를 구분해봤고요. 그 다음 부정합이 있다 했는데요. 부정합, 정합이 아니랍니다 하는 거예요. 땅이 바닷속에 있다가 퇴적 이게 정합이에요. 그다가 어떤 연유로 융기했네요. 그게 습곡을 통해서 융기해도 되고 그냥 땅덩이가 올라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합 쌓인 뒤에 습곡을 통해 융기가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고요. 수면 위에 드러난 놈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깎여요. 침식당해가 깎여요. 이랬어? 그래서 퇴적된 다음에 융기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침식당하는데 이 침식당하기에 다시 새로운 침강을 통해서 새로운 퇴적층들이 만들어진다면 꽤 큰 시간적 단절을 가져온다 해서 그걸 부정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정합이 일어나면 대규모 지각변동, 융기라든지 침강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생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몇 정도 있죠? 물속에 살던 놈들이 땅 위로 올라갔어. 그러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지질시대는 이렇게 생물계의 큰 변화와 대규모 부정합을 통해서 지질시대를 구분해낸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 내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층 5개를 준비해봤고 생물종 5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봤을 때 가장 표준화석으로 좋은 놈은 누굴까요?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표준화석으로 제일 좋은 놈은 짧은 시대를 살았던 놈들이에요. 스몰 B 화석, 이 놈은 짧은 시대만 살아갔네요. 그래서 표준화석으로 제일 괜찮다 할 만한 놈은 스몰 B 화석이 됩니다. 반면 오랜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C 화석은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살았다 보니까 시상 화석으로 제일 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층을 볼 때 생물종이 튀어나왔다 또는 생물종이 사멸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할 줄은 없네. 자, 먼저 여기는 한 종만이 가다가 소멸됐죠.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도 여기 한 종만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을 이쪽까지 하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하나, 두 종의 생물종들이 튀어나왔고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여기는 한 종. 그래서 지시대를 구분한다면 요 A, B, C와 E로 이렇게 두 개의 구분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표준화석으로 적당한 거는 짧은 시간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갔던 것은 시상화석으로 적합한 거. 생물종이 나왔다 줄었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탄생 또는 소멸을 통해서 제일 많이 만들어진 지층을 경계로 지시대를 구분해 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만약 여기 지웠으면 이쪽은 세 번째가 됐을 텐데요. 좀 해주십시오. 현재 확인된 걸로는 대략 한 37억 년에 최초 생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최초 생명체는 원핵 세포일까요? 진핵 세포일까요? 진핵 세포는 당연히 핵이 있는 놈들이고요. 훨씬 더 복잡하죠. 원핵 세포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단세포일까요? 다세포일까요? 당연히 다세포는 하나의 세포가 혼자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여러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넘어갑니다. 훨씬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세포이겠습니다. 화합성을 직접 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독립영양 생물일까요? 아니면 주변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종속영양생물일까요? 하면 종속영양생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광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에서 볼 때 동화작용이에요. 에너지를 올리는 과정이고요. 훨씬 더 복잡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반면 종속영양생물 얘는 주변에 영양분을 부수는 이화작용이거든요. 이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니까 훨씬 더 간단하죠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속영양생물은 산소를 이용하는 유산소 호흡을 했을까요?
산소 필요 없는 무산소 호흡을 했을까요? 무산소 호흡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산소가 없었어요. O2가 없었어요. 대기 중 산소가 방출된 건 대략 한 22억 년 정도 전에 대기 중 산소가 방출됐습니다. 최초의 광합성 놈들은 그보다 조금 더 앞에 뭐 교재 따라서 35억 년에서 뭐 한 30억 년 사이로 이렇게 25억 년까지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이 정도의 광합성 생명체가 나오고 대기 중으로 산소가 튀어나온 게 22억 년 전에 그리고 요 정도쯤에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생물의 육상 진출이 가능한 것이 고생대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 자, 우리는 옛날 고기후가 어땠습니까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 기후가 어땠나요? 인류가 역사를 기록했다면 추웠다, 더웠다, 습했다, 비왔다 뭐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 텐데 옛날의 기후는 있습니다. 고기후 연구 방법은 이제 주로 빙하, 아이스코어를 이용합니다. 빙하 속에 보면 빙하는 게요 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눈이 다져진 거예요. 빙하 속에 보면 그래서 그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는 옛날 공기죠. 즉 그 빙하기 당시에 눈이 쌓이고 그 눈 안에 있던 공기예요. 그래서 빙하 속 공기를 볼 때 CO2 양이 많았어요. 평소식으로 많았다. 아 온난했잖아. 이래 되겠죠. 왜? 이산화탄소가 뭔데? 온실가스잖아요. 반면 황화수소라든지 SO2 이산화탄소 같은 게 많았다라고 한다면 화산 터졌을 확률이 높겠네요. 대기후 화산이 터졌다? 기온은 오히려 낮았을 거야 라고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 빙하가 아까 말했지만 바다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눈이 다져진 거였습니다. 물에 보면 H2O 산소 일반적인 16자리와 산소 18자리 동요소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들이 증발되어서 극지방까지 가는데 아무래도 무거운 놈은 빨리빨리 떨어져요. 무거운 놈은. 그래서 가벼운 놈이 훨씬 더 극지방까지 가서 눈으로 만들어져서 빙하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빙하 속 공기를 측정했다면 빙하 속에 있는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해 보는데요. 이 동위원소 비율이 높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우리가 춥다 또는 덥다 둘 중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빙하게 되면 그렇지만 이런 눈으로 쌓일 확률이 산소 18자리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빙하기가 되면 요 놈의 비율은 감소하거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빙기가 되면 좀 다시 증가했지.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다고요. 그 외 나무의 나이테라든지 나무의 나이테가 이제 구치구치각이 있다면 생장이 빨랐다. 나무의 나이테가 촘촘하다면 생장이 느렸다.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겠고 꽃가루를 볼 때 또 분석을 해서 그게 하늘 잘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성질인지 곤충이 잘 붙어있는 그런 성질인지 따져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빙하에 대한 내용만 소개가 되고 있다고요. 오케이?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후 연구 방법이었습니다. 성카브레 시대는 워낙에 옛날이라서 대체로 온난하다가 여러 번의 빙하기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유추하고 있습니다. 고생대가 제일 중요하네요. 고생대는 전반적으로 온난, 대체로 온난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생대의 말기에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형성되고요.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되고요. 초대륙이 형성된다는 뜻은 두 대륙이 서로 붙었어요. 얕은 바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고생대 말기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을 가져옵니다. 지구 역사상 5번의 큰 대멸종을 할 때 가장 큰 대멸종을 고생대 말기의 대멸종으로 삼습니다. 3년 주고 나가면 싹 주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고생대 말기에 초대륙 판게가 형성되면서 얕은 바다, 천의 환경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대규모 빙하기가 전 지구를 덮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때 덮었던 빙하들이 땅이 이제 나중에 중생대 되면서 땅이 움직였잖아요. 대륙이 움직였잖아요. 그때 인도, 남반구에 있던 인도, 그게 적도를 거쳐서 북반구로 넘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대는 전체적으로 온난했습니다. 그리고 빙하기는 없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생물종 대멸종 되면 아무래도 빙하기가 올 때 생물종이 대멸종될 확률이 높죠. 추우니까. 그랬어? 근데 왜 중생대는 이런 빙하기 없이도 대멸종을 공룡시대를 끝내게 만들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대를 크게 나눈다면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주라기 공원하면 실상 백악기 공룡들이 날아다니는 놈들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에 속하는 이런 놈들은 백악기 살았던 놈들이에요. 주라기 살았던 놈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왜 중생대는 공룡시대가 멸종됐습니까?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합당하고 생각되는 것은 멕시코에 있는 유타칸 반도 쪽에 큰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지구 전체가 엄청난 먼지 구름으로 오랫동안 더 뒤덮이면서 식물이 죽어나가고 동물이 죽어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을 거야. 그래서 소형 포유류가 그나마 살아남고 이후에 소형 포유류가 전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놈들이 됐을 거야. 요새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대는 빙하기와 강빙기가 반복되고 있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지금 지구 온난화가 걱정되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은 지구의 기온이 따뜻해지는 사이클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지금 그렇게 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들 생물계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샘실은 동물계와 식물계 2개로 분류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5개 또 이후에 3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일단 생물계 5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생물을 나누다 보면 종, 속, 과목, 학문, 계 하잖아요. 큰 단어로 5개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하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핵생물계예요. 여기는 당연히 핵이 없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단세포들입니다. 그러면 원핵 이후에는 진핵생물이 되는데요. 기관의 분화가 좀 덜 됐잖아 라고 하는 것이 원생생물입니다. 그리고 기관 분화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다 하면서 식물계와 균계와 동물계로 나눕니다. 원색 쪽은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고요. 반면 이런 쪽은 대부분 다세포 형성을 볼 수 있죠. 물론 균계 중에 아주 극히 일부 효모 같은 경우에는 단세포인 놈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다세포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식물계의 분류가 매우 중요하겠네요. 동물계 분류보다 식물계 분류가 훨씬 중요한 부분이 가지는데요. 왜 그래야 합니다. 일단 식물계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기준 삼는 기준은 관다발이 여부입니다. 관다발이 없어요? 관다발이 있어요? 구분할게요. 관다발이 없다는 것은 식물이 높게 자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땅에 팍 깔립니다. 여기를 선태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끼들이에요. 뭐 선유, 태류 또 추가적인 구분을 하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끼들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육상으로 올라왔던 놈들은 이런 이끼류에 해당하지 않겠냐, 선태류에 해당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답을 쭉 해갖고 높게 솟구치는 그런 나무들이 있지는 않았을 거야 하는 거였습니다. 이후에 관다발을 가지는데요. 식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꽃이죠. 그래서 꽃이 피냐 안 피냐로 구분해봤습니다. 꽃이 안 펴요? 꽃이 펴요로 구분해봤네요. 꽃이 안 핀데 그럼 뭘로 번식하겠습니까? 얘네들은 포자로 번식합니다. 포자 식물이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그래서 꽃이 없다 해서 민꽃 식물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가 양치입니다. 양치식물이고 이놈들은 고생대에 번성했습니다. 고생대에 번성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사리들이 있죠. 다만 지금의 어떤 고사리들은 기껏해봤자 이 정도 키쯤 되는 뭐 그런 놈들이었는데요. 당시의 고사리들은 20m 이상씩 자라는 그런 고사리들이 많았습니다. 꽃이 핀 놈들을 그러면 이제 종자식물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종자, 씨를 얘기하는 거죠. 포자도 잘못하면 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성생식의 기본이 포자죠. 생명과학 2에 들어가면 이끼의 무성생식과 양치식물의 무성생식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끼는 핵상이 N인 놈들을 주로 보고요. 우리가 보는 양치식물은 핵상이 2N짜리를 주로 보게 됩니다. 즉 핵상 N짜리 양치는 아주 유생 초기 때만 살짝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요. 이끼의 핵상 2N짜리는 번식할 때 살짝 보이는 놈들로 제대로 보이지 못한 뭐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종자식물도 이제 이 C가 둘러싸고 있는 방이 있느냐? 시방이 없다와 있다로 구분하네요. 시방이 없어요? 이걸 건시식물로 하죠. 소나무, 소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얘네들은 언제 번성했습니까? 하면 중생대에 번성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중생대 처음 나왔습니까? 하면 아니에요. 고생대 말기에 처음 나왔습니다만은 고생대가 끝장나고 중생대가 시작하면서 이 건시식물이 번성한 거예요. 그럼 시방이 있어요 하면 속식물이겠죠. 이놈은 신생대에 번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생대, 중생대가 끝장나면서 그 전까지 속식물이 있긴 있었는데 번성했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이런 대멸종이 중생대의 대멸종, 고생대의 대멸종, 대멸종을 통해서 생물 종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겪고 나면 다른 생물종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면서 종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종수가 가다가 줄어드는 고생대에서 중생대에서 줄어들었지만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중생대에서 신생대에 내려갔지만 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한 거 오늘 여러분한테 지시대와 생물, 화성에 대한 내용들 얘기했고 지시대를 부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표준화수들 얘기했습니다. 이 지시대의 기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중생대를 끝장나게 하는 고생대를 끝장나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였는지 소개를 해봤습니다. 특히 고생대 말기의 대멸종이 가장 크다는 거 기억하시고 판개와 플러스 빙하기 짬뽕됐던 고생대 말기의 얘기였습니다.